마리아 앤드 메어링. 피드메이커 2기가 되었으니 이제 시사회도 열심히 다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리 본 영화. 요즘 영화가 볼만한 게 없다고 하나 잘 찾아보면 저렴하게 볼 수도 있고 시사회도 많은 편이다. 난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CGV와 롯데시네마 사이트에서 하는 저렴이 티켓 이벤트나 시사회만 해도 꽤라. 어쨌든 그래서 미리 보게 된 영화 2편. 무려 안젤리나 졸리의 마리아 그리고 강하늘의 야당. 이 리뷰에는 결말이 있지만 마리아는 실화 바탕이고 야당은 뻔한 범죄 영화라 뭐 그닥. 마리아. 감독. 파블로 라라인. 출연. 안젤리나 졸리, 피에르 프란체스코 파비노, 알바 로르와처. 개봉. 2025.04. 16. 아카데미 노미네이트로 보고 싶었던 영화 마리아. 난 사실 보기 며칠 전까지도 안젤리나 졸리인지 몰랐다. 다른 건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유난히 영화 정보는 사전에 대충 알고 가서 더 그러는 듯. 유유. 안젤리나 졸리가 맡았다고 해서 너무 기대했는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막 재미있지는 않았다. 왜 때문인지 마리옹 꼬띠아르의 라비앙 로즈가 생각나서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유유. 너무 정적이기도 하고 현재와 과거의 교차가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라 계속 졸고 말았지. 영화 마리아에서 다루고 있는 마리아 칼라스의 일생은 죽기 직전인 몇 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난 마리아 칼라스가 그냥 유명한 소프라노라는 것만 대충 알고 영화를 보고 나무위키도 봄. 마리아에 대해 좀 더 알고 보면 영화가 더 재미있을 테고 나처럼 잘 모르고 보면 재미없을 듯.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소프라노를 할 수는 없었을 테니 더빙을 했다는데 뭐 그건 나쁘지 않았다. 재능은 있었지만 과한 엄마 때문에 삶이 고달팠고 그래서 남자에 대한 인식도 정상이 아니었던 듯. 영화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낸 건 얼마 안 되었다고 한다. 또 키가 173이라고는 해도 한때 90kg까지 나갔다가 다이어트를 한 거라고 하는데 어마어마. 이런 배경들 때문에 20살 차이가 넘는 남자들한테 그렇게 매달리면서 결혼을 갈구하기까지 한 건가 싶다. 이런 배경 설명이 하나도 없이 당연히 알고 봤어야 하는 것인가. 그냥 후반만 나오니 좀 아쉽.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팔직곤인 것 같은데 스폰서랑 그렇게 결혼하려고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자기 싫다고 딴 여자 무려 제클린 케네디랑 결혼까지 한 남자를 기다린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어쩌면 인정 욕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남자들을 결국 거식증과 심한 약물 중독으로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50대에 죽어서 아마 베러맨의 로비 윌리엄스처럼 마리아 역시 극도의 우울증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었을 듯. 그래서 결국 그런 잘못된 선택만 계속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유유. 진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장 과정에 정상적이지 않으면 재능과 부가 있어도 제대로 살기 쉽지 않은 듯. 마리아 칼라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나니 리뷰를 제대로 쓰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많이 든다. 키읔키읔. 영화 마리아 다락실. 1977년 마리아 칼라스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집사 페루치오, 가정부 브루나와 함께 살고 있다. 건강 악화로 수년간 오페라 활동을 중단했던 그녀는 다시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 페루치오는 의사를 만나서 정확한 양의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마리아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움된다는 맨드렉스라는 약을 계속 남용한다. 마리아는 페루치오, 브루나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인터뷰하려고 방송국 사람들이 올 거라 한다. 맨드렉스라는 이름의 젊은 영화 감독이 제작진과 도착한다. 맨드릭스와 카메라맨은 그녀의 약물에 의한 환각이었다. 일주일간 마리아는 지휘자 제프리 테이트와의 개인 세션에 참석해 다시 공연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맨드렉스의 인터뷰와 환각에 자극을 받은 마리아는 제키 케네디와 결혼을 하는 그리스 사업가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와 만난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1957년 처음엔 그의 청혼을 거절했지만 곧 그와 사랑에 빠져 남편 조바니 바티스타 메네기니를 떠났다. 아리스토틀과 그들의 관계를 둘러싼 대중들의 눈초리에 결국 그녀는 아리스토틀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아리스토틀이 죽는 순간도 몰래 지켜볼 만큼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일주일간 마리아는 계속 맨드렉스를 과다 복용해 환각에 시달렸다. 환각으로 인해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머니로부터 돈 받고 이탈리아, 독일 장교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를 받았던 10대 시절을 떠올린다. 접기 펴기. 영화 마리아 정보 스포 5줄거리 결말. 영화 마리아 결말. 마리아는 마침내 퐁텐블로 박사를 만나기로 하고 첫 번째 진료에서는 마약 복용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두 번째 진료에서 퐁테블로는 페루치오가 준 진단서를 보고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 밝힌다. 그 후 마리아는 제프리 테이트와의 마지막 세션에 참석해 장 목소리를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가져온다. 전성기 시절 목소리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나빠진 걸 알게 된 마리아는 슬픔에 잠긴다. 타블로이드 기자가 이 세션을 염탐하고 그녀에게 무례한 질문을 하자 페루치오가 그를 밀어낸다. 마리아는 수년간 자기 곁을 지켜준 페루치오와 브루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다음 날 아침 페루치오와 브루나가 장 보러 나간 사이 마리아는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며 창문을 활짝 열어 평온을 찾은 듯 기뻐한다. 페루치오와 브루나뿐만 아니라 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감동을 받는다. 페루치오와 브루나는 아파트에 가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마리아의 시신을 발견한다. 페루치오는 사람들이 오기 전 퐁텐블로 박사에게 마리아가 죽었다고 얘기한다. 마리아 칼라스 위키백과 마리아 칼라스 영어 머리어 켈러즈 1923년 12월 2일 마이너스 1977년 9월 16일은 그리스계 미국, 이탈리아의 오페라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피아니스트, 교육자이며 소프라노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유명했던 오페라 가수 가운데 하나였다. 본명은 마리아 아나 소피아 케킬리아 칼로에로 플루그리스어 였으며 부모는 그리스계 미국인이었다. 1938년 그리스 국립 아테네 음악원에 입학하여 1941년 수료한 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CAVALLERIA RUSTICANA의 산투차 역으로 데뷔하였다. 1945년 미국으로 진출한 뒤 주목받지 못하다가 1945년 이후 아테네 극장과 이탈리아 밀라노의 스칼라, 오페라단에서 토스카, 노르마 등의 주연을 맡아 명성을 날렸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가극장 등에서도 활약하였다. 1971년부터 1972년에는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성악과 오페라를 강의하기도 했다. 1965년 이후에는 오페라 연출 및 연기 지도에도 참여하고 1970년에는 영화 메데아에 캐스팅되기도 하였다. 생애 및 활동. 출생. 1923년 12월 2일 미국 뉴욕시에서 아테네 대학 약대를 졸업한 약사 요르고스 칼로에로플로스와 배우 지망생이었던 에반겔리아 디미트리아두 부부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칼로에로플루였으나 발음이 쉽게 하기 위해 영어식인 칼라스로 줄였다. 그의 부모는 양가 집안의 반대를 피할 겸 생계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그리스인 이민자였다. 아버지 요르고스 칼로에로플로스는 노동자를 전전하다가 마리아가 태어날 무렵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뉴욕 시내의 약국을 개업하였다. 아버지 요르고스는 아들을 기대하였으나 딸이 태어나 실망했다 하며 어릴 때부터 뚱뚱한 체구와 고도의 근시로 날씬한 친언니와 비교되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어머니 에반겔리아는 그가 태어나자 산부인과 의사에게 저리 치우지 못해요. 라고 답했다 한다. 그가 태어난 지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의 출생을 인정했다 한다. 어머니 에반겔리아는 불만이 많았는데 성악가, 배우가 되려는 꿈을 포기한 데 대한 불만, 집안의 반대 등으로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않았던 탓에 잘 웃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그는 어머니 에반겔리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였다. 어머니 에반겔리아가 유일하게 미소 지을 때는 그가 노래를 부를 때였다. 유년기와 소녀기. 1937년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에반겔리아는 마리아 칼라스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계속 요구하였고
칼라스는 아테네 음악원 재학 중 어머니와도 교류를 끊고 데뷔 전까지 아르바이트 및 친언니가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였다. 1947년 조반니 바티스타 메네기니와 결혼한 이후에는 친정 쪽 가족과는 연락을 끊었다. 어려서는 뚱뚱한 체구로 한때 그리스의 체류 중 폭식증에 걸리기도 했다 한다. 그러나 오페라극의 소프라노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는 청소년기 무렵 30kg의 체중을 감량하였다. 또한 근시가 심해 두꺼운 안경을 착용하기도 했다. 1929년 7월 마리아 칼라스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며 아버지 요르고스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뉴욕 증권시장의 폭락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팔아야 했다. 1930년경부터 음악 공부를 시작하였다. 1933년 5월 초 그가 라 팔라오모나라 PALAOMONA 비둘기를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 노래가 끝날 때까지 서 있었다 한다. 어머니 에반겔리아는 남동생 에프시미오스에게 둘째 딸 마리아의 그리스 국립 아테네 음악원 입학을 주선하게 하였고 자신이 모시룬 배우, 성악가의 꿈을 딸을 통해 이루려 하였다. 1934년 미국 뮤투얼 라디오 방송국의 아마추어 노래 경연대회에 출전, 라 팔로마를 불러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출전하였으며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테네 음악원 재학 시절 1937년 아테네의 그리스 국립 아테네 음악원 내셔널 CONSERVATOIRE에 입학하기 위해 어머니, 언니와 함께 그리스로 건너가 아테네시에 체류하며 국립 아테네 음악원에서 스페인 출신 소프라노 엘비라데 히다르고 엘바이러 디 허델고와 마르키안 디 마리아 트리빌라머리어 TRIVELLA 등에게 성악법을 배웠다. 당시 그는 학생 신분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중 계속 용돈을 요구하던 어머니 에반겔리아와 떨어져 지내며 친언니 및 외삼촌 에프티미오의 도움을 받았다. 엘비라 히다르고는 그의 형편을 딱하게 여겨 학비를 면제받게 했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개인 지도를 해주었다. 1938년 아테네에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CAVALLERIA RUSTICANA의 산투차 역으로 데뷔하였다. 이후 50여 편에 넘는 오페라, 가곡의 배역을 맡았고 20편 이상의 오페라 전곡을 음반으로 녹음했다. 이어 1940년 그리스 국립 리사이틀 테아트레 리릭 시어터에서 주페의 오페레타 조반니 보카치오 BOCCACCIO를 선보였고 1941년 히다르고 교수의 추천으로 마리아는 아테네 오페라단의 평생 회원의 자격을 얻었다. 오페라 가수 생활 데뷔 초기 1944년 7년 만에 아버지 요르고스의 편지를 접하게 되었다. 1945년 8월 3일 아테네에서 솔로 리사이틀 겸 작별 콘서트를 하고 미국으로 갈 여비를 모았다. 1945년 9월 미국 뉴욕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단역을 전전했다. 그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 응모하였으나 주목받지 못하였고 95kg의 거구가 지적받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여 감량에 성공한다. 칼라스의 회고에 의하면 영화 로마의 휴일에 주연. 오드리 헵번의 미모에 반한 것이 다이어트의 계기가 되었다 한다. 1946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단장 에드워드 존슨이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를 듣고 매료되어 메트로폴리탄의 1946년에서 1947년 시즌에서 베토벤의 피델리오와 푸치니의 나비 부인의 주연. 나비 부인 역을 제의했으나 마리아는 거절했다. 피델리오를 영어로 부르는 것이 싫었고 81kg의 체중으로 15세의 가냘픈 여자 역할을 하는 게 싫어서였다 한다. 1946년 시카고 오페라단의 단장 바가로치는 말 이탈리아의 오타비오 스코토의 도움을 받아 시카고 오페라단을 되살리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세르조 파일로니서조 FAI라니의 지휘와 칼라스의 주연으로 투란도트를 연주하려고 기획했으나 1947년 1월 공연을 몇 일 남기고 후원사인 시카고 컴퍼니의 파산으로 공연은 무산되었다. 1947년 초 시카고 컴퍼니사의 직원이었던 이탈리아 베이스 가수 니콜라 로시, 레미니 니콜라 로시 에리에미에나이에게서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인 조반니 체나텔로 지오바니 GENATEL로를 소개받았다.
자나텔로는 칼라스의 노래에 매료되어 라 조콘다 라 GIOCONDA의 주연으로 캐스팅했다. 1947년 칼라스는 오페라의 꿈을 포기하라는 주변의 권고를 물리치고 다시 이탈리아로 건너갔다. 6월 27일 나폴리에 도착, 라 조콘다 라 GIOCONDA를 연습하였다. 1947년 7월에 베로나 음악제에서 폰키엘리의 라 조콘다의 타이틀로를 불렀고 8월 3일 베로나의 아레나에서 라 조콘다를 불러 이탈리아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그는 한때 이탈리아인들이 일부 소프라노 등에게 붙이는 라 디비나 오페라의 성자라는 별칭을 받기도 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으나 별 인상을 남기지 못해 주목받지 못하다가 1947년 12월 베니스에서 이탈리아어로 상영되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졸 대역에 캐스팅되고 바로 자코모 푸치니의 투란도트의 타이틀롤로 주목을 받아 재계약을 맺게 되었다. 베로나 아레나 공연에서 그의 재능을 알아본 조반니 바티스타 메네기니는 그의 후원자가 되었다. 이후 주로 투란도트를 공연하였다. 연애와 결혼. 한때 연극, 영화 감독이었던 루키노 비스콘티와 사랑에 빠졌으나 곧 결별하였다. 1946년 조반니 바티스타 메네기니 지오바니 버티스터 MENEGHINI를 만나고 메네기니는 곧 그의 팬이자 열렬한 후원자, 매니저가 되었다. 1947년 28년 연상의 메네기니와 동거하다가 곧 결혼하였다. 메네기니는 그의 음반과 각종 활동 비용을 후원하였고 칼라스는 노래와 오페라, 가극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1957년 선박왕 오나시스를 만나면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여 이혼하였다. 결혼식 직후 친정어머니 에반겔리아는 내 딸 칼라스라는 책을 내 글을 인신공격하였다. 또한 방송에 출연한 에반겔리아는 마리아 같은 여자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후 칼라스는 친정 가족들과의 의절을 선언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리스에서의 데뷔를 포기한 칼라스는 미국, 이탈리아에서 데뷔를 시도한다. 이후 그는 마리아 메네기니 칼라스 머리어 MENEGHINI 켈러즈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이혼 후 다시 마리아 칼라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탈리아에서의 활동. 1947년 밀라노의 라 스칼라 오페라단에 입단하고 청교도 IPURITANI의 단역으로 캐스팅되었으나 주인공 엘비라 역으로 낙점된 마르게리타 카로시오MARGHERITACAROSIO가 독감에 걸려 예정에 없이 그가 캐스팅되었다. 대역으로 투입된 칼라스는 3일의 연습으로 무대에 섰는데 호평을 받았다. 이어 레나테 테발디가 갑자기 아프게 되어 아이다의 주연 아이다 역을 맡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 스칼라 오페라단은 칼라스에게 아이다 역의 대역으로 투입했고 아이다 공연으로 크게 호평을 받으면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청교도의 엘비라 역, 아이다의 아이다 역, 토스카의 토스카 역 등을 소화해낸 뒤 노르마,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루셔, DLAMMERMOR 등의 주인공 역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토스카 공연 중에는 열연하던 중 가발에 불이 붙었으나 끝까지 아리아를 부르기도 했다. 1948년 베니스, 로마, 제노바 등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 투란도트, 레오노라를 공연하고 1948년 연말에는 아이다와 노르마 등을 주로 하였다. 1948년 11월 30일 피렌체의 테아트로 코무날레에서 공연한 노르마는 흥행하였다. 1949년 초 부룬일대의 부룬일대 역을 11일간 하였다. 1949년에는 베니스에서 활동하였으며 4월 21일 베로나에서 메네기니와 정식 결혼식을 올린 뒤 아르헨티나로 건너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연하였다. 이후 메네기니의 후원으로 2년간 돈 걱정 없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공연을 하였다. 1949년 11월에는 칼라스의 최초의 판매용 음반을 체르타 음반사에서 녹음했다. 비용은 메네기니가 부담하였다. 1950년 3월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레나타 테발디 대신 대역으로 투입되어 아이다의 타이틀로를 불렀으나 라 스칼라 극장 매니저 안토니오 기린겔리는 칼라스를 외면하였다. 1951년 1월 라 스칼라 극장의 시즌 개막 공연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1951년부터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을 중심으로 활약하여 노르마, 안나 볼레나, 메데아 등 발굴되지 않았던 명작에 출연하였으며 1952년에는 코벤트 가든의 초청을 받아 노르마, 토스카 등을 선보였다. 1954년 11월 1일 시카고 오페라 극장에서 상영된 노르마 노머에서 노르마 역으로 미국에서 데뷔했고 1956년 10월 29일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상영된 노르마에서도 캐스팅되었다. 이때 타임지는 어머니 에반겔리아와의 인터뷰 기사를 싣는다. 칼라스는 어머니 에반겔리아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빼앗아갔다고 자주 비난했고 2번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1957년 이후로는 메트로폴리탄 가극장에서 활약하였다. 유럽 순회 공연 1957년 4월 마리아 칼라스는 남편 메네기니 및 루키노 비스콘티와 함께 도니제티의 안나 볼레나에너 비오에리에네의 스토리를 읽고 시연을 기획했다. 시연 후 비평가들의 열광적인 호평을 받았다. 1958년 1월 2일 로마 오페라 아프러 디 로마 극장에서 이탈리아 대통령 조반니 그론키 앞에서 노르마를 공연했으나 몸이 좋지 않아 약을 먹고 공연하였으나 통증과 약기운 등으로 공연 중간에 그만두게 됐다. 이때 이탈리아의 청중들은 화가 나서 그녀를 맹비난했다. 동시에 칼라스는 극장주와도 격렬히 싸우고 극장과의 관계를 청산했다. 1958년 5월 라 스칼라 극장에서 피에타 공연 중 감독 안토니오 기링겔리와의 오랜 갈등으로 59년 말까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하지 않을 것을 결심했다. 그런데 58년 11월 6일 메트로폴리탄 극장의 루돌프 빅루달프 빙 총감독은 1959년 시즌에 칼라스를 투입하지 않기로 하고 해고를 통보해왔다. 남편인 메네기니는 유럽의 콘서트를 알아보았고 1958년 12월 19일 칼라스는 파리에서 파리 오페라 페리스 아프러의 콘서트에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오나시스 등의 명사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미국과 유럽 전 지역의 극장에서 공연하거나 초청받았고 이탈리아 오페라, 프랑스 오페라, 독일 오페라, 영국 오페라와 현대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오페라와 뮤지컬의 주연과 조연으로 출연, 소화하였다. 성역이 넓고 성량도 풍부하며 레퍼토리도 다양하였다. 스케일이 큰 연기 및 가창 표현, 비범한 발성 능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냈다. 그는 동시대의 소프라노 중 레나타 테발디와 종종 비교되었으며 토스카나 나비 부인 등의 주연을 놓고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1958년 파리 오페라제에 초청되었다. 당시 파리 공연 중 그는 그리스의 선박왕 에리스토틀 오나시스를 만나는데 오나시스는 VIP석에서 그의 노래 모습을 지켜보다가 매료된다. 이후 오나시스는 그에게 계속 구애해왔다. 1963년 파리의 에비뉴 포크로 이주하였다. 1963년 6월 5일 파리에서 토스카 공연을 선보였다. 1964년 1월 콘벤트 가든에서 토스카를 공연했는데 위대한 공연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1965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토스카를 9번 공연하고 3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토스카를 2번, 5월에는 다시 파리에서 노르마를 5번 공연하였다. 이때 피로를 느꼈으나 공연을 강행하였고 공연을 취소하라는 의사의 충고에도 7월 콘서트를 강행한다. 1965년 7월 5일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상영된 토스카의 주연 토스카 역을 맡아보았고 1965년부터는 오페라 연출, 연기지도 등도 맡아보았다. 1966년 칼라스는 파리 외곽으로 이주, 1970년에는 영화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의 영화 메데아에 출연하였다. 이혼과 은둔 생활 197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순회 공연 자신의 후원자이자 이탈리아 부호였던 메네기니와 결혼 생활 중 남편 메네기니와 함께 참석한 한 연회장에서 오나시스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오나시스는 자신의 유람선에 칼라스, 메네기니 부부를 초청해 3주간 항해하였고 칼라스는 그에게서 20벌의 드레스와 각종 신발, 장신구 등을 선물 받았다. 칼라스는 남편이자 후원자였던 메네기니를 버리고 오나시스와 동거하였다.
1960년 초에는 오나시스를 따라 상류사회의 생활과 사교계에 다니며 작품 활동이 뜸하였다. 칼라스는 먼저 메네기니와 이혼을 요구, 이혼 후 오나시스와 결혼하고자 하였으나 오나시스는 1963년 존 F. 케네디와 제클린 내외를 자신의 유람선으로 초대한 뒤 그해 11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와 연인이 되고 칼라스는 이 무렵 아기를 유산하였다. 동시에 그의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고 공연 도중에 또는 공연 사전에 연이은 공연 취소와 비난에 직면했다. 칼라스는 1965년 코벤트 가든에서의 토스카의 주연 토스카 역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1966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리스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1968년 오나시스와 제클린의 결혼 이후 칼라스는 미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은둔하였다. 1971년 영화 메데아에 다시 캐스팅되었다. 1971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줄리어드 음악스쿨의 교수로 특별 초청되어 오페라, 성악을 지도하렸고 마스터클래스 실기교실의 교수로 초빙되어 특별 강의를 열기도 했다. 1972년부터 1973년 오랜 친구이자 옛 연인이던 주세페 디 스테파노와 함께 미국과 유럽 순회 공연을 다녀왔다. 스테파노의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스테파노와 함께 스테파노 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세계 순회 공연을 수락한다. 1973년에 극동 아시아 순회 공연 때는 디 스테파노와 리사이트를 열었다. 생애 후반 1973년 이탈리아로 건너가 시칠리아의 저녁 기도아이 VESPRI SICILIANI의 연출을 맡았다. 1973년 영국 런던에서 주세페 디 스테파노와 함께 리턴 투 마리아 칼라스 순회 공연을 하였다. 1974년 10월 한국을 방문, 서울특별시 이화여자대학교 강당에서 카르멘과 라 조콘다, 메피스토펠레스, 자니스키키 라 보엠, 토스카 등의 타이틀로를 선보이고 프랑스로 돌아갔다가 11월 9일 일본 측의 초청으로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비행기 편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인터뷰 후 삿포로에서도 카르멘, 토스카 등을 선보였다. 그해 11월 말 디 스테파노와 연락을 끊게 되었다. 말년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프랑스 파리시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은둔하였으며 1976년 오나시스의 이혼 도중 사망 소식을 접했고 그는 충격을 받고 고독과 공허함 등에 시달렸다. 1977년 9월 14일 우울증 약물 및 수면제,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한때 자살설이 돌아 극심한 고독에 의한 자살이라고도 하였다. 시신은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으나 여러 번 도난을 반복하다가 에게해에 뿌려졌다. 그의 나이 55세였다. 사후 로만 폴란스키에 의해 그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마스터 클래스가 상영되었다. 2002년 이탈리아에서 마리아 칼라스 사망 25주년을 기념하여 영화 칼라스 포에버가 제작, 상영되었다. 영화는 칼라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탈리아인 프랑코 체피렐리가 맡았으며 음악 감독 유진 코는 1970년 이후 3년간 칼라스의 공연에 동행하며 피아노 연주자를 하였다. 또한 스태프 겸 메이크업 감독으로 참여한 일로 자코포니는 1970년과 71년 마리아 칼라스가 출연한 영화 메데아의 스태프였다. 프랑코 체피렐리는 마리아 칼라스 관련 영화 상영 제의를 받았으나 주로 칼라스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었으므로 대부분 거절하였다. 2007년 그리스에서는 마리아 칼라스의 해로 지정하고 사망 3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적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독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등에서도 그의 소추모제가 산발적으로 열렸다. 평가 전후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로 테발디와 함께 프리마돈나로 불리며 그녀만큼 저널리즘의 주목을 받은 가수도 드물다. 그녀의 폭넓은 성역과 뛰어난 기교, 그리고 훌륭한 무대에서의 연기는 명가수 릴리 레만 이후의 명소프라노로 높이 평가된과 동시에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중후한 이졸데 역에서 경묘한 루치아까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더구나 그 뛰어난 극적 표현과 완벽한 가창은 비할 바가 없다고 평가된다. 레코딩한 음반은 수없이 많으며 그 어느 것이나 모두 명연기로 평가받는다.
반대로 그녀의 기교를 흠잡는 비평가도 있었지만 그의 힘차면서도 강렬하며 선이 굵은 목소리와 가창력, 카리스마적인 연기 능력 등은 인정받았다. 그 밖에 도도한 성격과 변덕스런 기질 때문에 악평을 얻기도 했다. 기타. 마리아 칼라스의 초상화. 그리스 부후 메네기니와의 결혼과 이혼,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의 연애 등의 연문 및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및 레나타 테발디 등과의 갈등, 극장 측, 오페라단, 다른 성악가들과의 충돌과 갈등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푸치니, 벨리니, 로시니, 도니체티, 케루비니 등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칼라스의 능숙한 가창력의 덕이었다는 평도 있다. 주요 작품은 주로 영국의 레코드 회사인 영국 EMI에서 냈다.